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신기술 동향 중에서 인터넷 관련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어는 IP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자, IP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 인터넷상의 각 컴퓨터, 즉 호스트들은 다른 컴퓨터와 구별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고유한 주소를 갖고 있는데, 이 컴퓨터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소, 이거를 우리가 IP 주소라고 해요. IP 주소. IP 주소. 여러분 IP 주소 들어보셨어요? IP 주소라는 말? 자,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컴퓨터들이 이 서로 연결돼 있는 건데 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컴퓨터에서 이미 한 컴퓨터에서 또 다른 이메일 컴퓨터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전송을 하기 위한 이 컴퓨터 한 대 한 대마다의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 주소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하나하나마다의 이 주소, 이거를 우리가 IP라고 합니다. IP. 자, 여러분들도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각 집마다 주소 있죠.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우편물이라든지 뭐 택배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달이 되고 하잖아요. 주소를 보고 그런 것들처럼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한 대 한 대마다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주소, 이거를 우리가 IP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Pv6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IP 주소 체계의 버전이에요, 버전. 그래서 현재 IP 주소는 IPv4라고 하는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 IPv4라고 하는 버전이 어떤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IPv6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IP 주소는 IPv4라고 하는 건데, 자, 얘는 8비트의 옥텟을 4개의 점으로 구분한 32비트 체계를 사용하는 그런 주소 체계를 IPv4라고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32비트 체계. 그러니까 32비트니까 약 2의 32승가지의 주소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데 이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컴퓨터가 증가되고 이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등장하게 된 게 IPv6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IPv4의 경우 늘어나는 주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32비트를 128비트의 주소 체계로 바꿨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IPv6이라고 하던 것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IPv6은 16비트를 컬론으로 해서 8등분으로 구분한 128비트 체계로 각 등분은 16진수로 표현을 했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 IPv4하고 IPv6하고 비교를 해보면 IPv4는 이와 같이 표현이 돼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근데 이 한 자리가 이게 이제 한 옥텟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자리가 8비트로 돼 있어요. 8비트.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 129, 그다음에 232 이러지만 이제 이진수로 해서 129가 표현이 되고 이진수 체계로 8비트로 232가 표현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IPv4라고 하는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IPv6은 이렇게 해서 이 한 부분, 이게 이제 16비트로 되어 있어요. 이 한 부분이. 그러한 것들이 8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8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한 자리 한 자리는 이제 이런 것들은 16진수로 표현해요. 16진수로. 그리고 각각을 콜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IPv4보다 훨씬 많은 주소 체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차후에 보안 대책으로 등장한 게 IPv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비트 체계를 이용해서 8등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8등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등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8비트 체계다 이거죠. 128비트 체계. 알았죠? 자, 이게 뭐예요? IPv6이라고 하는 거더라 이거죠. 알았죠? 그래서 컴퓨터 한 대 한 대마다의 이런 식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보고 정확한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도메인 이름이 있어요. 도메인 이름. 자, 이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IP 주소를 사용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로 표현한 주소 체계인 도메인을 이용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 어떤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버에도 보면 주소가 있어요. IP 주소가 있어요. IP 주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23. 뭐 232.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IP 주소를 직접 써서 입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주소 체계, 이 IP 주소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쓰지만 이렇게 가지고는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요? 주소창에 www. 그다음에 뭐 기사 앞에 쓰면 뭐 기사 그다음에 뭐 co.kr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문자로 표현한 것, 이게 바로 도메인.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각 기업이나 또는 뭐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이런 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런 IP 주소 체계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 이거를 도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메인. 알았죠? 도메인. 자, 도메인은 이제 문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할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IP 주소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도메인과 이 IP 주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창에 이걸 입력하면 실질적으로 연결은 이 IP 주소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고 이 도메인의 기본 구성은 기관명. 그러니까 여기 이건 기관명. 그래서 이 어떤 그 기업체, 업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정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정하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기관 성격. 이게 이제 기관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거 뭐 KR 이런 거 이제 국가를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기관 성격을 나타내는 약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CO는, 자, 여기 CO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CO는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CO는 상업용이죠. 그 다음에 GO라고 하는 것은 정부기관, 정부기관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AC는 교육기관, 그 다음에 OR은 비영리기관을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를 보고도 이 사이트의 어떤 성격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기관인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는 그 이제 국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KR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한국 또는 뭐 US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미국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요. 또는 뭐 JP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본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렇죠. 알았죠? 자, 그래서 도메인은 이렇게 기관명, 이 기관명은 이제 각 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 성격, 국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문자 형태로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현한 주소 체계를 도메인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도메인. 자, 도메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NS라고 하는 게 있어요. DNS는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와 문자로 구성된 도메인을 상호 변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를 도메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소창에 뭐 www. 그다음에 뭐 기사 그다음에 뭐 co.kr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IP 주소인 뭐 123. 뭐 232.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IP 주소로 바꿔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문자를 기계가 쓰는 기계어 IP 주소로 해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NS다 이거죠. DNS. 알았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도메인 이름으로 주소를 사용할 때마다 해당 IP 주소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거죠. 뭐가? DNS가. DNS.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ID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도메인 네임을 이제 차츰 개선시키고 한 하나의 형태인데, 순수 자국 언어를 기반으로 한 도메인 이름을 얘기를 해요. 순수 자국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메인 이름.
알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서비스 중인 뭐 홍길동.kr 그러면 이 kr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문이잖아요. 영문. 뭐 com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홍길동.한국 이게 나라 이름도 한글로 그다음에 어떤 기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는 순수 자국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메인 이름을 IDN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IDN. 그래서 차츰차츰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이 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마다 자국 언어를 가지고 도메인 이름을 구성을 하게 되면 뭐 아까처럼 뭐 GO라든지 뭐 CO라든지 그다음에 뭐 OR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더라도 이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매모호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고 아셨죠? 자, 그래서 순수 자국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메인 이름을 IDN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쿠키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쿠키라고 하는 것은 브라우저에 존재하는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터넷을 접속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뭐 익스플로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는데 이 브라우저에 존재하는 기억 영역의 일부로 웹 서버와 통신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컴퓨터인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 및 방문한 사이트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또 어떤 뭐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사용자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쿠키라고 해요. 쿠키. 그래서 이 쿠키 정보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쿠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의 어떤 정보나 또는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장해 주는 하나의 파일이에요. 파일. 이거를 우리가 쿠키라고 하죠. 쿠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핑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핑은 TCP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른 호스트의 IP 데이터그램이 도착할 수 있는지를 검사해주는, 즉, 이 핑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되었는지 확인해주는 도구예요, 도구. 핑. 그래서 이 핑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이런 것 등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HTML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요거는 전자문서의 서식을 정의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예요, 언어.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냐면, 인터넷에서 문서를 상호 연결하는 하이퍼텍스트에 주로 사용하는 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문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언어를 우리가 HTML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HTML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보여지는 화면, 이게 웹페이지잖아요. 웹페이지. 이 하나의 웹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는,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예요, 언어. 이 언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보이는, 인터넷상에서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 페이지 하나하나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적인 언어인 HTML이라고 하는 겁니다. HTML.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다음이면 다음, 네이버면 네이버 해서 하나의 사이트, 웹페이지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 중에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 단어를 클릭할 수 있게 마우스 모양이 변경이 돼서 이 단어를 클릭을 하면 또한 이 하나 연결이 돼서 또 다른 페이지가 이렇게 열려지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문서를 하이퍼텍스트 문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작성을 하는 언어, 즉 웹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를 HTML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HTML에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바로 HTML5라고 하는 거예요. HTML5. 자, 이것도 이제 언어예요. 자,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웹 표준이다라고 되는데 지금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의 다운 버전으로 플러그인과 같은 것이 웹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HTML을 발전시킨 것이더라 이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액티브엑스나 플래시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 자바 언어와 웹 브라우저만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고급 벡터 그래픽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 게 HTML5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이트 들어갔어요. 다음이 됐던 네이버가 됐던, 그러면 여기 한 중간쯤에 보면 배너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중심으로 해서 선전하고 광고하고자 하는 어떤 배너가 있는데, 이 배너 보면 이게 움직여져요. 움직이는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움직이는 배너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냐면 플래시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 배너를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그림, 역동적인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플래시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래픽 프로그램이에요.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배너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내가 이 페이지를 열어서 이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이 배너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모든 내용을 보려고 하면 이 배너를 만들 때 썼던 이 플래시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있으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컴퓨터에 플래시라고 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이 웹페이지를 만들 때 썼던 그 플래시의 기능이 내 컴퓨터 안으로 다운받아서 이거를 보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러그인 또는 액티브엑스. 그러니까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이 그러한 역할을 해요.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 때 썼던 응용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내 컴퓨터 안으로 그 어떤 부분을, 특정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 컴퓨터로 가져와줘요. 그게 바로 플러그인 또는 액티브엑스라 그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이 우리가 어떤 사이트 들어갈 때 그 화면 밑에 보면 뭐 다운받겠습니까? 또는 뭐 액티브엑스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운받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런 메시지가 열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이 웹페이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게끔 한단 말이죠. 그런데 HTML5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액티브엑스나 플래시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더라도, 설치하지 않고 이런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어떤 자바라든지 또는 웹 브라우저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그 웹페이지를 그냥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게 바로 HTML5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HTML을 좀 더 발전시켜 놓은 버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XML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요것도 역시 HTML과 같은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의 언어, 랭귀지 언어의 언어. 근데 이제 HTML은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였고요. 차츰차츰 이 언어들이 발전이 되고 해요. 그래서 XML 뒤에 이제 HTML5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뒤에 나온 거고, 이 HTML에서 이제 발전이 되는 과정에 XML, 그 전에는 SGML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해서 언어들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XML이라고 하는 것은 W3C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www.에서 이렇게 쓰죠. 앞에 이게 바로 W3C라고 해요. 그래서 W3C에서 제안한 것으로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텍스트 형식이다. 자, 그리고 HTML과 SGML은 HTML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다양한 역동적인 어떤 그래픽 표현도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언어인데,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기능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HTML과 SGML의 장점만을 결합해서 만든 언어의 언어. 그래서 모든 운영체제와 플랫폼에서 제약받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으며, 자, 고정된 태그라고 하는 것은 일단 HTML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고정된 문법을 벗어나서 사용자가 자기에게 맞는 태그를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XML이라고 하는 겁니다. XML.
예? 자, 언어는 처음에 HTML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부터 발전이 돼요. 이렇게 차츰차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SGML도 있었고, SGML, 그 다음에 그 뒤에 XML,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요. 그 뒤에 이제 HTML5,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XML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 HTML을 좀 보강을 해서 만든 거긴 한데 얘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능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절충해서 장점만을 절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XML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이 XML의 대표적인 어떤 특징이다 그러면 고정된 태그를 벗어나서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태그를 만들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EBXML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전자상거래상에서 쓰여지는 용어인데, 자,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서로 물건을 주고 팔고 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유엔 산하 기관과 민간 비영리 IT 표준화 컨소시엄인 오아시스가 개발한 XML 기반의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방형 표준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방형 표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각 기업마다 또는 어떤 각 국가마다 전부 다 따로따로 각각 따로따로 사용되는 전자상거래 규약이 있는데 이 규약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모아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개방형 표준, 이거를 EBXML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각 기업과 기업 간에도 어떤 물건을 서로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있는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잖아요. 인터넷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 기업마다 또는 국가마다 따로따로 사용되는 전자상거래 규약이 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사용되는 전자상거래 규약을 한데 모아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EBXML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바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자바라고 하는 것도 언어입니다. 언어.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 여러분들 뭐 C 언어라든지 뭐 이런 언어 들어보셨죠?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뭐 이런 언어 들어보셨죠? 자, 그런 것처럼 자바라고 하는 것도 언어의 언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 근데 이제 주로 얘는 이제 웹상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쓰는 언어인데, 자, 넷스케이프사와 미국의 선 마이크로 프로그램사가 개발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자바라고 해요. 자,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간에 뭐 프로그램의 기종에 관계없이 또는 시스템의 기종에 관계없이 또는 운영체제 기종에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간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 이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여러분들 객체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별이 되는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책상. 자, 요거 책상 딱 보면 이거 책상이구나. 의자, 이거 의자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의자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자라고 하는 객체는 내가 사무실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뭐 운동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의자 나름대로의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간에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언어가 바로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자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다 이거죠. 자바. 자, 그 다음에 VM.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가상 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컴파일된 자바 바이너리 코드와 실제로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인데 실제로 내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없더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가 없더라도 가상으로 하드웨어가 있는 것처럼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VM,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거 드라이브가 있어요. 드라이브가 있는데 드라이브가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뭐 이용을 하고 해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할 때 또 하나의 드라이브가 필요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또 하나의 드라이브가 없어요. 없어. 그런데 또 하나의 드라이브가 가상으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보면 데몬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CD 스페이스라고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냐면 내가 실제로 드라이브가 없더라도 내 컴퓨터에 하드웨어적으로 드라이브가 없더라도 가상으로 드라이브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가상머신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런 경우 많이 쓰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하드웨어가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이것을 우리가 가상머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 가상현실이 있었죠. 그건 VR이에요. 가상현실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윈도우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우리가 액티브엑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웹페이지 상에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배너와 같은 그림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배너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됐던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없더라도 이 부분을 움직이는 이 부분을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서도 그대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액티브엑스란 말이죠. 알았죠? 그래서 어떤 사이트 들어갔을 때 하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이 페이지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액티브엑스를 다운받겠습니까? 이런 메시지 나오면 다운받겠다 해서 설치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IS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죠. 공급자. 그래서 개인이나 회사들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 건설 및 웹 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입한 회사 있잖아요. 또는 뭐 KT라든지 또는 뭐 SK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잖아요. 이 회사들이 바로 ISP라고 하는 ISP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들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 알았죠? 그런데 이제 이 업체들이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호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죠. 알겠죠? 자, 그래서 ISP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여러분들이 가입한 회사, 그 업체를 ISP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MVNO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 그래서 가상 이동망 사업자라고 하죠. 자, 요거는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기존 통신 사업자로부터 망의 일부를 구입을 한다든지 또는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각종 부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리가 MVNO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실제로 보면요. 휴대폰의 벨소리라든지 그러니까는 휴대폰의 벨소리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유료로 구매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그런 그 다운받는 것처럼 그러면 다운받을 때 어떤 사이트에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들이 바로
MVNO라고 보시면 돼요. 벨소리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용료를 받는 업체. 알았죠? 뭐 또는 뭐 스티커 또는 이모티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나 뭐 이 스마트폰 이런 데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 제공해주는 업자 이런 분들을 이제 MVNO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MVNO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동통신망을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통신망을 이용을 하는 사업자들이죠. 알았죠? 자, 그렇고 자, 그다음에 VoI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일반 전화망이 아닌 데이터 패킷, 데이터 통신용 패킷망을 이용을 해서 저렴한 음성 통화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로서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통화 있잖아. 인터넷 전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전화기 말고 인터넷 전화 있잖아요. 인터넷 전화. 컴퓨터로 해서 전화잖아요. 인터넷 전화. 이게 바로 VoIP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 통신이잖아요. 데이터 통신. 그래서 이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음성 통화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이거를 VoIP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VoIP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IPTV가 있네요. 자, 이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우리가 IPTV라고 하죠. IPTV. 자, 여러분들 집에서 IPTV로 TV 시청하시는 분들 뭐 많죠. 그죠? 그러니까 IPTV 같은 경우는 그 TV 뒤에 보면 셋톱박스라 그 TV 옆에나 뒤에 보면 셋톱박스가 이렇게 하나 있죠. 셋톱박스 TV가 있고 셋톱박스가 하나 있어서 이 셋톱박스와 인터넷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 셋톱박스와 TV와 연결이 돼서 이 인터넷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TV 정보를 이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양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일방적으로 방송국에서 보내지는 대로 우리가 봤다면 이 IPTV라든지 또는 그 밑에 있는 VOD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편한 시간에 보고 싶은 것을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점들도 있는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 알았죠?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이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로 사용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는 이점이 일반 케이블 방송과는 다른 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IPTV의 이점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VOD라고 하는 거 이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라 그래서 서비스 가입자가 방송국 등의 프로그램 센터를 연결해서 가입자가, 사용자가, 소비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해서 방송국에서 보내는 이 일방적인 어떤 그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문을 해서 보는 그런 어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이거를 VOD라고 해요. VOD.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입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UCC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UCC는 웹사이트 이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우리가 UCC라고 하죠. UCC. 자, 여러분 UCC 동영상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그 일반 사용자들도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는 동영상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웹사이트 이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UCC라고 하더라. UCC.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비직업적인 활동의 산물로서 웹 공간에 공표한 컨텐츠를 의미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자들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 이거를 UCC라고 합니다. UCC. 알았죠? 자, 그 다음에 WB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웹 기반 교육이다라고 하는데 이 웹을 이용을 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미리 계획한 방법으로 학습자의 지식이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상호작용을 전달하는 교수 및 학습 활동으로 웹 기반 교육 활동을 우리가 WBI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웹을 기반으로 한 교육 활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면은 뭐 초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 물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인터넷상으로
웹상에서 뭐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웹을 기반으로 한 교육 활동, 이거를 WBI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SMS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문자 메시지 서비스인데, 자, 이거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별도의 부가 장비 없이 짧은 문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얘기를 하죠. 단문 메시지. 80바이트. 80바이트면 영문, 그 다음에 뭐 숫자, 뭐 이런 것들은 한 글자당 1바이트거든요. 1바이트. 영문 하나 쓰는데 1바이트. 숫자 하나 쓰는데 1바이트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한 글자 쓰는데 2바이트 들어가고 그래요. 2바이트. 그러면 순수하게 한글로만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 40바이트니까 80바이트니까 40자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 40자를 보낼 수 있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이거를 SMS라고 해요. SMS. 80바이트 이내로 해서. 알았죠? 그게 이제 SMS 단문. 자, 그리고 UMS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요거는 이제 통합 매칭 시스템이라 그래서 일반 전화망을 이용해서 음성, 팩스, 그 다음에 전자 우편 메시지를 한 개의 우편함에서 통합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차세대 시스템. 근데 지금은 이것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화망을 이용해서 전화망을 이용해서 음성이나 팩스, 전자 우편, 이게 이메일이죠. 이메일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우편함을 통해서 통합 운영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 이거를 UMS라고 하더라 이거죠. 예전에는 이것 따로 각각 있었거든요. 관리해주는 어떤 우편함이라든지 이런 관리 체계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우편함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거를 UMS라고 하더라 이거죠. UMS.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SMS가 있었는데요. 자, 요것보다 조금 더 긴 게 MMS죠. MMS. 자, 그래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본 요소로서 정지 영상 그러면 이제 이미지죠. 그 다음에 음악, 음성 및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징 시스템을 우리가 MMS라고 하죠. MMS.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단문 있고, 이 단문에서 아까 단문이 80바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80바이트를 넘어서면 LMS라고 하죠. LMS.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용량이 큰 게 MMS. 그래서 이 MMS는 뭐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지, 음성, 동영상, 이미지, 이런 데이터 형식들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MMS라고 해요. MMS. 알았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카톡이나 또는 밴드, 여기를 통해서 뭐 이 이미지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문자로 이 이미지나 음성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MMS죠. MMS.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서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의미를 가진 차세대 지능형 웹을 우리가 시멘틱 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또는 다음 뭐 이런데 검색창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검색창에 가령 뭐 한국 청소년이 뭐 좋아하는 음식,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검색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시켜서 나오는 이 결과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들은 내가 입력한 이 내용과 일치하는,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들도 싹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바로 찾아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어떤 문서에도 이런 문구가 없었어요.
그러면 한국에 관련 이렇게 검색시키면 실제로 한국에 관련된 내용 나오고 청소년 뭐 해서 청소년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에서 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음식에 관련된 정보 쭉 나오고 해서 각각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내가 입력한 것을 문구를 보고 찾아서 그와 일치하거나 또는 관계된 것들만 골라내는데 이 지능형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구 그대로를 이해를 해서 여기에 맞는 것들만 골라주는 거 없으면 못 찾는 거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의미를 가진 차세대 지능형 웹 지가 스스로 그 내가 입력한 내용이다 그러면 그 입력한 내용에 맞는 것을 이해를 해서 그 문구를 이해를 해서 그와 맞는 것을 찾아주고 하는 그래서 지능형 웹 이거를 시멘틱 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멘틱 웹. 자, 그 다음에 웹하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대용량의 파일을 저장하고 또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에서 이 자료를 어떤 뭐 회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이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용량이 뭐 작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 데이터의 용량이 크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든지 간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인터넷상의 어떤 이 웹하드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에 저장을 해놨다가 인터넷상에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얘를 다운받아서 쓰고 한단 말이죠. 그걸 이제 웹하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웹에 있는 하드디스크, 웹상에 있는 하드디스크, 인터넷으로 그래서 대량의 파일을 저장을 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웹하드라고 웹하드. 그러니까 웹상에 있는 하드디스크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금액을 주고 웹하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자료를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스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스킨.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이나 게임 캐릭터를 위한 사용자 화면을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그래픽 또는 음성 파일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컴퓨터상에서 뭐 바탕화면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에서 바탕화면을 새로운 이미지로 변경하고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변경할 수 있는 이미지나 또는 음성 파일 이런 거 모아놓은 거 그게 바로 스킨이잖아요. 스킨. 그죠? 자, 그래서 사용자 화면을 스킨 자료를 사용해서 취향에 맞는 옷으로 입히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바탕화면이나 배경화면 이런 걸 바꾸고 하는 거, 바꿀 수 있도록 있던 그래픽이나 음성 파일로 구성이 된 거, 이걸 스킨이라고 합니다. 스킨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모티콘이 있네요. 이모티콘. 그래서 컴퓨터 통신에서 어떤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거를 우리가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이모티콘. 그래서 감정과 아이콘이 합성된 말이다. 이모티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슬프다. 그러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 또는 뭐 기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웃는. 그 다음에 조금 힘들다.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뭐 땀방울도 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모티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각종 기호와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모티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그라고 하는 용어, 뭐 블로그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죠? 그래서 웹과 항해 일지를 뜻하는 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기나 생각 또는 관심사,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일기나 생각 또는 관심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우리가 블로그라고 하죠. 블로그.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자기가 뭐 수집해 놓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도 뭐 보고 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블로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단문의 소식을 전달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얘기를 한다. 단문. 자, 이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지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또 장문의 어떤 내용도 올리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단문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우리가 마이크 블로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 블로그의 대표적인 종류로 여러분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
또는 뭐 미투데이 뭐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마이크로 블로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금방 봤던 트위터 나왔네요. 트위터 마이크로 블로그의 한 형태인데, 자,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 홈페이지의 친구 맺기 기능, 뭐 메신저 기능 등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SNS.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뭐 참새가 째작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따온 그런 내용인데, 단문의 내용을 자기 친구들, 자기와 연관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의 한 형태죠. 트위터라고 하는 거, 또는 이걸 우리가 이제 요즘은 SNS라고 하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그래서 이 SNS의 한 형태가 트위터고, 이 SNS 종류 뭐 요즘 많죠. 뭐 카카오톡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밴드도 있고, 뭐 미투데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있죠. 뭐 라인도 있고. 그런 SNS 단문의 내용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트위터도 그런 SNS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자, 이것은 인터넷상의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각 컴퓨터, 즉 호스트들은 다른 컴퓨터와 구별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고유한 주소를 갖는데, 이러한 고유한 주소,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IP라고 한다. IP.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IP고요. 자, 이러한 IP 주소는 8비트 옥텟의 4개의 점으로 구분한 몇 비트 체계를 사용해서 약 40억 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IP 주소 중에서 버전 V4라고 했는데, 이 V4는 이 8비트로 되어 있는 거, 8비트로 되어 있는 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8비트짜리 네 부분. 그럼 8비트짜리가 네 부분이니까 몇 비트예요? 총 32비트죠. 그래서 IPv4는 32비트 체계를 구성을 한다 그랬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그 IPv4가 이제 거의 다 찼으니까 그거를 대안하기 위한 게 IPv6이라 그래서 IPv6은 16비트짜리 8등분으로 되어 있는 128비트 체계를 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IPv4는 8비트짜리 네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총 32비트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Pv4는 32비트 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IP 주소를 사용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로 표현한 주소 체계인 도메인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뭐 www. 뭐 기사 뭐 .co.kr 뭐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하는데, 그거를 IP 주소 형태로 바꿔주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 것을 DNS라고 한다 그래. DNS.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도메인이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DNS. 자, 그 다음 4번.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그랬네. 자, 인터넷망을 이용을 하는 텔레비전 서비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IPTV라고 합니다. IPTV. 그래서 IPTV는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송은 물론이고,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도 있더라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HTML과 SGML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웹 문서 작성 언어로, 그러니까 언어의 한 형태인데 모든 운영 체계와 플랫폼에서 제약받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고, 고정된 태그,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문법을 벗어나서 사용자가 필요한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HTML과 SGML은 기능이 많은데 사용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장점을 혼합해서 만든 게 바로 XML이라고 했습니다. XML. 됐어요? 자, 그렇고. 자, 6번은 웹을 이용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미리 계획한 방법으로 학습자의
지식이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상호작용을 전달하는 교수 및 학습 활동으로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WBI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별도의 부가 장비 없이 짧은 문장, 단문 서비스, 이걸 뭐라고 해요? 단문 서비스. 자, 쇼트에서 SMS. 자, 요거보다 조금 긴 건 뭐예요? LMS.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서 뭐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보내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MMS 이런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일반 전화망이 아닌 데이터 통신용 패킷망을 이용해서 저렴한 음성 통화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전화망이 아닌 데이터 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VoIP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서비스 가입자와 방송국 등의 프로그램 센터를 연결해 가입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VOD. 알겠죠? 그래서 9번은 VOD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웹사이트 이용자에 의해서 생산된 콘텐츠를 일컫는 말로 미디어 조직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비직업적인 활동의 산물로서 웹 공간에 공표한 콘텐츠. 그러니까 일반인이 됐던 누가 됐든 어떤 동영상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만들어진 콘텐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UCC라고 합니다. UCC.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전자문서의 서식을 정의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로 인터넷에서 문서를 상호 연결해주는 하이퍼텍스트에 주로 사용하여 웹을 통해 볼 수 있는 문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언어.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기본 언어가 뭐냐 이거예요. 하이퍼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본 언어. 뭐라고 한다고요? HTML.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관련 용어와 그와 관련됐던 기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